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새해 둘째 날이죠.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증시 개장 시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개장입니다. 자, 자동차세 납부 오늘 넘으면 가상금 붙고요. 부산 기장 삼각산 산불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큰 불길은 잡힌 것으로 화재 피해는 12km라고요. 이 중에서 봉도사고는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증시 개장 시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10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김장훈, 이승환, 윤도현, 이소라 등 여러 가수가 함께 부릅니다. 산호라면 듣고 1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주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기가 독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려도 목소리가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인데. 매력적입니다. 그 정도면. 매력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뉴스브리핑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자들은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부스 올라가는 거. 뭐 부스도 부스고요. 예. 예, 한겨레 20일 많이 팔리는 거. 예. 잘하세요. 그래야지 많이 팔리지. 예. 실수 없이 예. 잘하는 것. 그렇죠. 예. 예, 실수 없이 잘하는 것. 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 예. 요즘은 알겠습니다. 워낙에 청취자들이나 저희 독자들이 수준이 정확한 높아서. 것, 수준이 높고 정확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간혹 그 기침 많이 나와갖고요.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일단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를 보내주셔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이 처음이시죠? 그렇죠. 한 말씀만 예. 딱 하고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쿨. 쿨하시네요 역시. 예. 예.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예, 그렇죠. 예. 예. 저한테도 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별로 친하지 않은 그렇죠. 하호영 기자한테도 한마디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음흠. BBK, 예. BBK MB 저격수라고 불렸던 당시의 정치인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하. 아마 기억을 다들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주로 이 BBK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 예. 당신 후보였죠. 비판을 누가 주로 했는지.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랬죠. 네, 당시 대변인이었죠. 예. 아주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그 정무위원회 같이 있었죠. 예. 예. 실제로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 이후에. 그럼요. 예.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예. 지하에 그 유흥주점이 있고 거기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제기했고 그것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이후에 선거에서는 의원이 되지 못하고 그러고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드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다선 의원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죠. 네, 그래갖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는데 2010년 그렇죠. 2010년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네, 고해 8월 15일 6월에 참패하고 8월 15일 날 사면 복권을 시켜줬죠. 그렇죠. 8.15 특사 때 사면 8.15 복권했습니다. 특사 때, 예. 뿐만 아니라 박영선 의원도 당시에 아주 매섭게. 예.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어떤 날이냐면요. 대선 바로 직전 날인데 제가 마포경찰서 출입이었거든요. 예. 마포경찰서에 호텔 하나가 있어요. 경찰서 관할 내에. 그 호텔에서 어떤 사람들이 체포가 됐냐면 이 BBK가 누구 것인지 소유와 관련돼서 동영상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체포가 됐어요. 예. 가든 호텔이죠 거기가. 거의 가든 호텔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박영선 의원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그 동영상을 갖고 있는 광운대 동영상이죠. 예, 광운대 그분들이 동영상이죠. 저를 찾아왔어요. 아 그런가요? 제일 먼저 저를 만났죠. 예. 과천에서.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아. 오디오만 틀어주면서 근데 오디오 그 한 20, 30분 들어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을 줘라. 그렇죠. 아무 내용이 돈을 없는데 무슨 돈을 주냐. 그러니까 이 편에 진짜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안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당신들하고 돈 거래할 생각 없다. 가라. 예. 그리고 저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나라당 갔다가 다시 박영선 의원한테 연락이 간 거로. 이게 또 뭘로 유명하냐면 주어가 없는 그렇죠. 예. 예.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진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예. 예, 그걸로도 유명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그때 BBK 관련해서 기소되진 않았고요. 네. 예.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인은 정치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서청원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청원 의원이요. 예.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다퉜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아주 매선 공격을 좀 했었죠. 예.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역시 할 말을 한 사람들은 또 자기 자리를 또 찾아가는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김정은 신년사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오호.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1일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시급히 북남 당국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남 당국이 예.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네요.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 이번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실무단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올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하. 급격히 대화 분위기로 싹 가네요. 급격히 가기도 하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쪽을 향해서 남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평창을 계기로 평화를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뭐랄까요, 이 양면술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동작전. 양동작전이 정확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환기를 열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해서는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지난해 최대 성과로 꼽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좀 무시무시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이 표현을 가지고도요. 해석이 좀 갈리는데 위협을 넘어선 아주 실질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위협 아니냐. 위협 이상의 위협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핵무력은 완성됐고 당분간 이와 관련된 실험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추가 내 책상에 올려놓아 있을 만큼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뭐랄까 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달까요? 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 예. 아하. 이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 그러니까 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전권을 가진 선수는 없습니다. 출전권을 가진 선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뜻을 보면 선수단을 파견하고 싶어라 하는 뉘앙스가 충분해요. 예. 왜냐하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거든요. 이 대표단 안에 선수단이 충분히 파견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북한의 참여를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어요. 그래서 이전 사례를 보자면 특별 배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선수단 파견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렴대호 김주식이라는 짝이 있는데요. 피겨스케이팅에서 남녀 혼복식이죠. 그렇죠. 페어 부문 6위 차지하면서 평창에 티켓 확보했어요.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북한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막식 때 같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단일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경기 자체에도 좀 관심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제가
한때 예언했던 예. 예측했던 2, 3월쯤이면 급격하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봄과 함께. 저도 봄과 기억이 함께. 나네요. 봄과 함께 화해가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것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아주 좋은 징후네요. 네. 자, 박근혜 정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단일팀 노골적 방해했대. 이건 뭐예요? 이게 한겨레 20일 단독이에요? 예. 오랜만에 어허. 뭐 기사를 쓴 건데요. 자기들 기사 쓰고 자기들 기사 단독이라니 이건 또 뭔 얘기야? 사실은 약간 지난 얘기인데 예. 예, 지금 그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온 그 올림픽 참가하고 연동이 돼서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청와대 자료인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세부 분석이라는 문서를 들여다보니까 2015년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일부 종목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단일팀 허용 불가라는 방침을 미리 내린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청와대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게 북한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겠다라고 선언한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당시에도 체육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 무드를 조성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오자 이런 방식으로 단일팀은 안 된다. 약간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거죠. 어허. 여기서 단일팀이 왜 중요하냐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참가는 사실상 확정돼 있고 북한의 참가는 확정돼 있고 예. 단일팀이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흥행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굉장히 이 염원하는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예. 단일팀 염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거든요. 그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고 이번 대회가 한민족 축제로 치러지면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어야 한다라고 당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네. 아하. 그래서 2년 전이지만 이런 의중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의 이런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아까 진행자하고 제가 말씀 나눈 거를 돌이켜 보자면 참가뿐만 아니라 단일팀까지 노력해볼 만하다, 기대해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내왔습니다. 아, 그때 이미 2015년도에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뿐만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라는 점도 이런 때 슬쩍 한번 좋은 날이니까요. 예. 슬쩍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새해니까 좋은 날. 예, 새해니까요. 예. 박근혜 정부 UAE와 군수 지원 협정 몰래 체결했다. 허허, 이게 UAE 방문한 것 같고 맹공을 취하던 자유한국당이 슬쩍 꽁지를 좀 빼는 형국이에요.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습니다. 왜 쏙 들어갔냐면 군수 지원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군수 지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 수도 있는 그런 협정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 상호 군수 지원 협정에 의한다면 지금 가 있는 아크 부대 우리 150명 정도 지금 가 있거든요. 예. 아크 부대가 유사시에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심각한 협정입니다. 내용이네요. 예, 이게 우리 이 군인들이 예. 자동 개입된다는 거는 전쟁에 개입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우리가 예. 발을 담그는 건데.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말씀을 드려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체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는데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어요. 예. 이게 협정이라는 것이 그냥 이번 달에 해서 다음 달에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물밑 작업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하는데 어허. 그 물밑 작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야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친이계나 친박계나 어느 누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네, 예. UAE 원전 수주가 프랑스 쪽으로 넘어갔던 것을 그렇죠. 우리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확정적이진 않고요. 라는 충분히 보도가 유력하게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2010년입니다. 2010년 12월에 김관진 장관 여기 또 김관진이 나오는데 아하.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에 국방부의 국방협력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예. 여기에서 UAE와 군사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이명박 정부 당시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담당자들이 상부에 출장 보고도 않고 UAE로 출국할 정도로 이건 극비에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보통 UAE와 어떤 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국방부 기자들한테는 큰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미일처럼 이런 긴밀한 군사 동맹도 아니고 중국처럼 뭐랄까 거대한 그 강국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기자들이 생각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면에 이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전직 군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 보면 2009년 원전 수출 당시 UAE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이것저것 요구한 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것저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예. 뭔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예. 이 군사지원 협정은요. 상호 군수지원 협정으로 시작해서 정보보호 협정으로 해서 군사동맹으로 가는 일종의 어떤 한 트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나겠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야겠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9110님 이거 자주 문자 보내주신 분인데 사면복권 축하드립니다. 감기 빨리 완쾌해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성복님 봉도사님 복권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축하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호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한겨레 11 하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언니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하호영 기자는 사라지고 이제 최민희 전 의원님. 아니요, 최민희 의원입니다. 예, 올해 이제 의원 되는 거죠? 됐나? 이상하다. 저는 늘 의원이라고. 예. 해병대 자, 의원.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재루입니다. 예. 저 해외 출장 가서 계속 불렀어요. 고란사에 우리 집사는 그거 그만하래요. 네. 안녕하세요. 싫다했어요 제가. 계속한다. 네. 역시 예. 사모님도 날카로운 촉이 예. 있으시군요. 고란사의 중앙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예. 원래 기자들은 결기가 좀 있어야지 취재를 잘하는데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사를 잘 써요. 반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늘 좀 예. 새해라서 자, 덕담이 각기 오가요. 돌아보면서 새해 인사하세요 이제 청취자분들께. 저부터 예, 할까요? 최민희 의원님. 새해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무술년 되기 바랍니다. 무술년이요? 네. 그렇군요. 예, 양지열 새해에는 변호사님.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많았었는데 예. 가정이나 국가나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수적이다. 예? 저기요. 네. 고란 기자님.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요. 기자님. 뉴이얼 꽃길 고고싱. 엄마. 근데 이거- 올해가 좀 이상해요. 왜요? 제가 이렇게 트윗을 하다가 보통은 병신년 무슨 년 하잖아요. 그런데 쓰다 어감이죠. 보니까 견년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할 수 무술. 없이 개해 이렇게 써. 무술 개술자죠 술이. 네. 개띠해라고 하죠. 무술년. 근데 이 고향이 호남이시죠? 네. 개혀? 그거 그건 충청도인데요. 그래요? 네. 충청도에? 호남에서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개고기 먹냐고. 무슨 말씀인 줄 알았지 깜짝 놀랐네. 그 충청도에. 네. 오, 그렇군요. 개혀? 네, 개혀. 개혀? 아니요. 진짜 요즘 개고기 드시는 분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반려견 하는 바람에 네. 드시는 분들도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올해 또 개해라서 더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파는 집이 없어졌죠 많이. 네. 일단 판매하는 집들이 많이 사라져서 예. 먹기 자체가 힘든. 오늘 주제가 근데 보신탕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개띠를 맞아. 의문의 일패를 우리 모두에게 안기려고. 자,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의 예견대로 점차 이 평화 분위기로 쓱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평창까지 2월 9일. 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할 듯이.
북한이. 아무런 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김정은 신년사는요. 예. 일단 그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혹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또 친북이라고 할까봐. 일단 그 종북은 병진 아니어도 종북. 종북이라고 하겠죠. 저는 종북 친북 다 아니고 왜 북한이랑 친하면 안 되나요? 또 우리 민족인데. 네. 그래서 일단 병진 노선 승리를 성공을 의문의 친북. 선언했다. 네. 의문의 친북. 네. 그러니까 어제 김정은 신년사는 병진 노선 성공을 선언하면서 예,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뭐 단추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것 역시 이게 북미 관계도 개선하자. 예,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핵무력이 완성돼서 그 핵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했다. 예, 전쟁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했다.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전략적으로 잘 수행됐다.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립 경제와 인민 생활 향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평가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오랫동안 그 북한은 외세를 끼워 넣지 말고 남북 간에 주체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이게 새 정부가 힘들었던 게 김정은이 일체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고 그랬죠. 예,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해도 예. 예, 반응이 미국이랑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사실은 획기적인 제안이죠. 이게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져 왔던 주체적인 남북 관계를 회복하자. 예, 이 큰 틀 안에서 이게 올해 북한도 공화국 창건 70돌이 되고 남한도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해서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라는 뜻이죠. 네, 그쪽에서 말이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사변적을 물어볼 사람은 다 싱가포르 사람들밖에 없어갖고 어떻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변하면 안 좋은 일이 네, 사변이네. 무슨 아니, 이호 사변. 예. 아니 이제 과거 우리 또 과거 약간 좌파 철학 공부할 때 사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사변적인 거는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논란적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러면 사변은 여기서 6.25 쓴 사변. 사변은 뭘 보시고 자꾸 눈이 이상해졌어요? 역사의 변화. 눈이 이렇게 알러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그를 위하여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라. 네, 이런 그러니까 겁니다. 남측이 얘기했던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한 거네요. 응답을 했는데 예. 그만둬라. 일단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중단 요구했고. 예.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그동안의 남북 대화 일체 중단돼 있고 민간 간의 교류도 중단됐잖아요. 그것을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네, 그러면 이게 홍준표 대표도 갈 길이 열렸네요. 그렇죠. 이제. 오호. 그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개별적 인사들이라 하면 누굴 염두에 이거는 둔 발언인 건가요? 특사를 포함한 모든 시도를 해본다면 응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정봉주를 네. 구체적으로 찍은 거로 들려요 저는. 뭐 그런 그럴 뜬금없이 수도 있을 거기서 것 같습니다. 숫자를 아니 왜냐하면 예. 제가 북이 가장 신뢰할 만한 남측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거든요. 무슨 언제예요? 이유에서인가요? 이게 그건 지금 얘기할 이런 수 얘기 없어요. 하셔도 되는데. 네, 지금은 예.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좀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평창 대표단 파견은 환영하나 핵배랑은 지고 오지 마라.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북한이 핵배랑은 빼놓고 와라. 그럼 좀 재밌어지지 않나 상황이? 핵배랑이 핵배랑. 장난감이 돼버리잖아요 졸지에. 그래서 제가 최문순 지사를 만났는데요. 그 최문순 지사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만났는데 네.
그 고철 덩어리 날린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배낭 그러니까 예. 두 분이 통하는 게 있군요. 고철덩어리 날린 거래요. 네. 근데 그분 표정하고 연동이 되니까 더 더 재밌어요. 웃기죠. 예. 그 고철덩어리 날린 거예요. 근데 핵배낭도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 그렇게 논평하는 것 자체가 남과 북 사이 핵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냥 핵거리다 끝날 일을 뭐 자꾸 핵을 만드냐. 하여튼 봉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요. 이제 예. 청와대는 즉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남북 관계는 원래 고차방 정식이잖아요. 외교가 힘든 거는 늘 상대가 있기 때문인데 왜요? 표정이 왜 그래요? 고란 기자님 갑자기 왜 아련한 표정인데요? 남북 관계 얘기하는데 혹시 북한에 고란 누가요? 기자님이 방청객 모드로 참 재밌다는 듯이 이렇게 반은 졸듯이 아니 신년부터 참 재밌는 방송이라고 반은 졸고 반은 깨 있는 상태에서 아닙니다. 이래도 시청률 아니 네, 그뭐 청취율. 시청률은 나오겠지. 아닙니다. 다음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련한 표정으로 남북 관계 멘트를. 그런데 원래 이게 고차방 정식이잖아요. 외교가 원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건 상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예. 다 우리보다 강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아니, 보니 오래간만에 최민희 의원님 얘기하는 거 봤더니 동네 아줌마가 칼국집에서 수다 떠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어. 예, 남북 관계를 수다로 풀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남북 수다. 그런데 이게 지난 보수 정권이 문제는 이런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풀라고 했기 때문에 늘 1대1만 생각해서 고차 방정식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가 꼬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1대1은 1대1로 고차 방정식 틀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야당도 좀 접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북한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유승민 대표도. 네, 유승민 예. 대표도. 대화 근데- 구걸하지 말라고 나왔는데 무슨 네, 그건 야당- 아니죠. 당당하게 가시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야당에서는 네, 이건 기만전술이다. 뭐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를 반응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요. 표현을 기만전술로 하건 이게 뭐 사변적인 전환점이 되건 이게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는 그런 고차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혀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요. 그게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이게 키 리졸브 훈련이 평창 올림픽 말미에 있는 그 패럴림픽 있잖아요. 네. 패럴림픽. 예, 그때 이제 한미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미루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루자 이렇게. 그러니까 미루자 그러니까 중단하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그 나경원 의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네. 아, 나경원 의원이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럼 미루자. 패럴림픽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우리나라가 한 목소리를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국회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가 빨리 움직여서 저는 좋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럼요.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예.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 그리고 나름 보수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보는 그것이 어쩌면 이 상황을 푸는 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대표도 기자회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가면 손잡고 같이 가겠다. 근데 보수에서는 아시겠지만은 뭐 한동안 그 핵과 관련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을 때 자발적 핵무장, 전술핵 배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예. 사실 이제 김정은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창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책상에 핵단추 얘기를 한 게 위협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보수 야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 시각에서는 그 얘기도 사실은 그 뒤에 김정은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게 아니라 이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이걸 쓸 일이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에서 방어적 논리에서 얘기를 한 거라는 쪽에 또 중심을 두는 분들이 있어서 최민희 의원께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걸 놓고도 벌써 해석이 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 얘기는 사실은 야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남한에서도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를 일단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게 필요할 텐데 과연 이것도 기만적 전술이고 청와대도 대화 구걸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는 야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쪽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요, 아니겠지만.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미국에 갔는데 전략핵 얘기하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고 딱 물 먹고 왔잖아요. 전술핵도요. 전술핵을 네. 안 된다고 물 먹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북한 갖고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전술핵 좀 팔아라 우리 OEM으로. 아 근데 또 북한 무슨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단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니네한테 가져오는 게 좀 쌀터이니 아니 왜 그러니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예. 아니고 이번에 그 영화 있잖아요. 강철비. 강철비 보면은 예. 북한 1호 넘겨주면서 핵 하나 가져오잖아요. 니네 우리 핵 공격 못하게 우리 핵 갖고 있을게. 반반씩 나눠 갖죠.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래갖고 핵 하나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홍준표 대표 주장이니까 가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저 말씀이 양언니 말씀이 예. 지금 드러난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즉각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지켜보자. See you later.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예. 그건 이제 그 해석상의 문제인데 See you later 아니에요? 두고 보자. 그게 see you later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예. see you later. 아 어쨌든 보자는 거네. 그 한 말씀만 하소서. 아니 한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기반 전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야당이 북한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 게 어제 장제원 대변인 논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 모 은행에서 그 미술 대회를 열어가지고 우리은행. 네 이거 우리은행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네네 아니 언론에다 보도됐어요. 네. 미술 그 대회를 열어서 그 통일 관련된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 거기 수상작들을 해가지고 그 달력을 만들었는데 거기 어떤 애가 그 통일나무라고 해서 예. 그 나무에 인공기와 그 태극기가 같이 들어간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논평하시는지 아시죠? 왜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높이 달렸나 더 크게. 아 그거 왜 그랬을까? 좀 낮게 달지. 아니 그 뒤집어서 보면 태극기가 더 위인데. 그렇죠. 그럼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대륙의 끝이지만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네. 우리가 대륙의 시작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양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아이들이 네. 그린 그림을 가지고도 안보의식을 문제 삼는데 예. 이런 북한을 직접 대할 때는 어떻게 아니 표현할지. 그림이 떴는데 안 보이식이 아니라 안 보이네요. 별 차이 안 나요. 네, 별 차이 안 나요 사실. 별 차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그림이 예쁘죠. 어머, 그림이- 오른쪽 팔이요 더 단단하게 걸려 있어요. 왼쪽 팔은 또 꼭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보는 관점이 문제지. 그리고 나무를 살짝 이렇게 기울이면 그렇죠. 태극기가 더 올라가요. 예, 나무를 기울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 논평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한 게 이게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구나. 과거에 동막골 영화 나왔을 때 영국의 파이낸스 타임즈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라 보도됐냐면 영화 속에 이미 남과 북은 통일이 되었다. 이번에 강철비와도 똑같잖아요. 강철비도 핵이라고 하는 민감한 주제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북한 1호라고 하는. 예. 근데 북한 1호가 내려왔는데 남측에서 전전긍긍에 살리려고. 스포일러 된다 지금 우리. 아니 근데 아니, 개봉한 지 꽤 이미- 됐으니까. 이미 400만이 넘게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안 봐갖고. 예. 곽도원 배우가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300 몇십만 됐다고 됐다고 좋다고 울었어요. 그 뚱뚱한 몸으로 막 춤추는 것도 사진이 나왔는데. 예. 예? 근데 거기서도 보면 느끼는 게 그때 동막골을 보면서 영국의 기자의 눈으로 본 남과 북, 강철비를 보면서 세계의 기자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영화는 기시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2년 뒤, 3년 뒤로 보는데 전쟁이 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평화적으로 남과 북의 상황이 짝딱 종결되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문익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예. 통일은 됐어. 통일은 됐어. 네. 그리고 그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합하려면 서로 상대방을 칭찬해야지. 서로 상대방을 욕하면 다시 합치겠어? 그래서 북한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익환 목사님께서. 북은 남을 찬양해야 되고. 좀 아까 고란 기자님도 친하면 안 돼요 북한과 이 말씀. 그 예. 종북이 문제죠. 북한의 사상을 따르는 게. 친북은 괜찮고 종북은 고란 기자님 네. 괜찮겠어요. 명재 스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요? 명재 스님이 불법 좌파 종북 세력이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법 부처님 법. 좌파 앉아서 하는 파. 그냥 종북 세력 종과 북을 치면서. 자기는 불법 좌파 종북 세력이랬잖아요. 어머 역시 사람은 쉬어야 돼. 너무 재밌어요. 그 맨날 전화하면 웬일이야 나 종북 치고 있어. 지금 종북 세력이야. 자 양절 변호사님 세미세 안타까운 사건. 그러게요. 많이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31일 새벽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제 세미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층 아파트에
3남매 그것도 4살, 2살, 15개월 된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지금까지는 실수로 알려져 있는데 실수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건데요. 이 엄마가 3남매 엄마가 22살이에요 이제. 23살? 네, 이제 남편이- 23살이 됐군요. 남편이 22살.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중학교 때 만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사실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는데 엄마가 술을 마시러 나갔었던 거죠. 저녁에 술을 마셔서 새벽 1시 한 50분쯤에 들어왔고 아빠는 9시 한 40분쯤 게임하러 밖에 나가 있었던 상태고 애들은 4시간 가까이 이 세 아이만 있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보니까 술 취한 상태로 막내가 좀 칭얼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그 담배를 이제 자기 추워서 덮어쓰고 있던 이불에 끄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엄마 주장입니다. 불이 번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번지니까 엄마 주장으로는 애들을 연기를 못 마시게 하려고 이불로 덮어주고 밖에 나왔는데 불이 너무 불길이 세져서 방에를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아이는 세 명이 어설프네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되게 어설픈 게요. 또 계속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119에도 직접 전화도 안 하고 남편에게 아이들이 있는데 불이 났다는 얘기를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그 작은 방에서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가 않고 그 불이 나서 연기를 못 마시게 하려고 아이들을 덮었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불이 났다라면 혹시라도 그 설명이 좀 그럴듯한데 화재 감식을 해보니까 주로 불은 작은 방 안에서 났던 거거든요. 그러면 불이 치솟고 있으면 애들을 꺼내서 나가는 게 먼저지 밖에서 불이 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러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엄마는 베란다에서 자기만 몸을 피했다가 살아난 상태인 거죠. 이게 지금 뭐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발화 시점도 그랬고 처음에는 그나마도 라면 끓이려다가 처음에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 게 라면을 끓이다가 그걸 놔둬서 이게 탔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그 설명이 맞거든요. 애를 덮어줬다는 설명이. 그런데 이게 감식을 해보니까 작은 방에서 불이 먼저 났는데 야 라면 끓이다 난 거 아니잖아라고 경찰 조사 때는 냄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담뱃불 끄다가 났다라고 하면서 이게 설명이 자꾸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작은 방에서도 방 안쪽에서 주로 갑자기 불이 많이 삽시간에 불이 났다. 난 걸로 근데 봐서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은 게 바깥에서 불이 났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도 이제 안에 이제 가연성 물질들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 이어지게 되면 방 안쪽으로 거세게 타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게 일단 경찰에서는 현재까지는 중실화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과실을. 근데 현저하게 주의 의미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중실화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방화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준이 양의 경우도 네네. 처음엔 실종된 걸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경우 준이양 사건도 좀 업데이트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준이양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단순하게 아이가 뭐 병에 걸려서 기침을 하다가 토사물을 이렇게 목에 걸려서 사망을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얘기가 계속 바뀌면서 일단 국과수에서 준이양의 시신을 보니까 뼈가 갈비가 부러져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준이양 친부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는 게 등 쪽 갈비거든요. 인공호흡이면 가슴을 해야지 등 쪽 갈비가 왜 다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준이양이 대상포진도 5살이 얼마나 영양 상태라든가 치료를 못 받아서 대상포진이 있었겠어요. 그 치료도 혹시라도 학대 의심을 받을까 봐 치료도 안 시켰다는 거고 발목 부분에도 상처가 좀 많이 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학대 의심을 받을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준이양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좀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부터 제가 이 안 좋은 얘기, 아픈 얘기 전해드려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얘기가 듣기가 힘이 들더라고. 지금 봉도사님이 말을 못 하시는 상태예요. 감기도 걸려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문제가 뭐냐면 다 아이들이잖아요. 저 5살 준이양이 그리고 4살, 2살, 15개월. 준이양과의 죽음도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그러면 왜 이 아이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했었을까. 6살부터 되면 이제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해에도 사실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실종돼 있다. 사실은 범죄에 희생됐다. 이런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이 영유아 단계에서는
이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예방 접종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이 조사할 수밖에 그 권한도 없고 실제로 이번에 그 영유아들 같은 경우가 뭐 맞아야 될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을 못 맞은 아이들 찾아보니까 8만 명이나 된다는 네. 거고 그 중에는 범죄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례들도 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기 위해서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언니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신년 함께 해주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월선님 안녕하세요. 중국 여행 중입니다. 이 와중에 청취 중입니다. 흐흐흐. 봉도선님과 언니들 제작진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로마 갔었잖아요. 로마 갔는데 어느 한 50대 된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중인데 듣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나니까 팟캐로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난 그 여름 또 얘기인데 공항 라운지에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대선 이후 아니에요. 네. 팬이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더니 다시 한 20m 가더니 오셔갖고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60 좀 넘었을 것 같은데 90도로 절을 하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런 말 하실 때 표정 있잖아요. 아까 앞에 분. 예. 제가 집을 이제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어머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게 정봉주의 정치쇼였어요. 예. 어머나. 그럼 아까 그분도 지금 중국에서 왜냐면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우리 거 듣는 게 제일 낫죠. 조금 있다가 중국에서 앞에 봉도사가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8672님 부모의 만남은 인연이지만 부부의 만남은 인연이지만 부모 자식은 천류일진데 이게 어미 아비가 할 짓인가요? 아유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근데 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부부한테 부모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가 이제 관여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관여. 근데 문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이 들어갈 정도 되면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나마. 이게 5살 미만은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2016년 통계를 보면 5살 미만의 5살 이하의 영유아 피해자 같은 경우가 아동학대에서 한 21%라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는 꽤 더 많을 수도 있는 게 얘들은 통계만 잡힌 거죠. 이거. 통계만 잡힌 게 이 정도인데 얘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 하고 부모가 학대를 해도 학대를 자신이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걔들은 그냥 그렇게 그런가 살아왔다라는 보다. 거예요. 예. 이 아이들의 인생에는 학대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무슨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제일 참 문제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건강검진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파악을 하겠다. 이른바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이 아동 만들겠다는 거. 이 아동 뭐 행복. 일렉트인지 이제 인터넷을 네. 이런 건데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럴 때 이제 늘 나오는 얘기겠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동 폭력과 가정 폭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해요 우리 사회가. 집안일이라고 네. 우리 집안일인데 네. 응? 무슨 일이야? 그럼 집안일인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전문가분들 중에는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뿌리 깊은 인식을 일단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인전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으면 계백장군 얘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계백장군. 계백장군 말이 돌다가 아니 계백장군 황산벌 황산벌 전투 네. 나가시기 전에 네. 아내하고 자식들을 다 예. 죽여버린. 죽이고 말에 나가시잖아요. 못 준 건 김유신 장군.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인 게 그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잡거든요. 뿌리 예. 잡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내가 돌볼 수 없으니 내가 죽이고 간다라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자식까지 데리고 같이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 거시다는 듯이 자식을 맞아요.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 천륜이라고 맡겨놓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한 3남매 사건에서 엄마가 23살, 아빠가 22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될 아직 준비가 안 된 준비가 안 자격을 돼 못 있죠. 갖춘 친구들이 이렇게 부모가 되면서 벌어진 사태인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이 피임 교육의 중요성. 맞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 부부가 경제적으로도 곤란을 겪었던 게 월세 35만 원짜리인데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밀려 있었고 사실 긴급 생계 지원비를 받아가면서 몇 달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도 이혼한 부부거든요. 법적으로 이혼했는데도 이게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원망만 쌓여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이제 부부가 그렇게 파탄이 나니까 누군들 이렇게 보고 싶겠어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었고 보육원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엄마랑 아빠도 못 키우겠다라고. 그게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으면 이게 그냥 애들을 놔둬야만 하는가? 이게 정말 집안일이라고 우리가 못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가? 이 정도면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미리 챙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제력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방치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당장 그날 저녁에 4시간 동안 3명만 남아있다라는 정도면 그 뺏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죠. 친권을 뺏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뭐 경제력이 됐든 뭐가 됐든 회복해서 키울 수 있게 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아동보호관련법의 개정이 그렇죠.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문도 안 부모가 동의하지 열어줘요. 않으면. 문도 안 열어줘요. 아니 내 집안 일인데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 지금은 형은 그래서 민간 업체에 그냥 맡겨놓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애 자꾸 낳으라고 하면 뭐합니까? 낳은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만 이렇게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말을 못 이으시는 것 우리 최민희 같아요. 의원께서 제가 갑자기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고란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피임법, 성교육 제대로 시키는 거는 네덜란드가 가장 임신 중절이 적은 이유도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가 손을 잡고 병원에 간다. 사회가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임신 중단으로 표현하자는 건가요? 지금 임신 중절이 되는 건가요? 이제 낙태 뭐 그런 용어 자체도 바꾸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원이 올라와서. 그리고 지금도 뭐 누리과정이니 뭐니 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아니 이제 다들 그냥 교육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복지 보육은. 측면으로 봐야죠. 아이들은 복지가 교육인 거거든요. 양육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냥 공부 잘 가르치는 쪽으로만 계속해서 생각들이 하고 정책도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프랑스가 그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가 네. 80년 초중반서부터 사회적 인식을 바꾸면서 출산율이 지금 그 이제 많이 올라가고 지금 출산율이 2가 넘나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도를 바꾸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파트너 관계에서 낳은 아이도 법적으로 똑같이 법적으로 다 동등하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북유럽 쪽 같은 경우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신이 키울 거냐 국가가 키워줄 거냐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아예 양육 자체를 그냥 국가가 맡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너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에는 전통적인 어떤 사회에서는 이 마을에서 키웠어요 아이를. 그 누구 어린 부부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아이였었죠. 대가족 제도 하에서 키웠었고 그다음에 온 마을에서 같이 키웠는데 지금은 이 부부처럼 뿔뿔이 11층 아파트에서 둘만 살고 있는데 둘을 하나는 술 먹으러 가고 하나는 게임하러 나가버리는 상황에 그게 부모 역할이다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말을 못하고 계속 있는 게 모든 게 시스템과 돈이잖아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갖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경우는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국가가 매달 얼마를 지원하느냐 봤더니 그게 거의 다 합쳐 보니까 200만 원 수준이 돼요. 월. 예.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성분들이 애 낳아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해도 애를 키울 수 있으니 애 낳겠다. 근데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주면서 애를 낳으라 그러면
그리고 사회는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먹고 살기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국회에서 지난해 예산 통과될 때 아동수당이요. 예.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또 10% 뺐죠. 예, 10% 빼고 그것도 9월로 시행 시기도 막 그 연기하고. 10% 뺀 거 관련돼서 그 10% 하려면 또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 돈이 분류 더 작업을 위해서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는 들어가요. 공무원 비용이 더 들어간대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세수가 좋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 거치는 이런 시스템이나 네, 제도가 잘돼 전 있죠. 세계 거의 탑인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일부를 찾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의 30%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수 공무원에. 그러니 이게 그때 이제 10% 하게 되면 또 매년 해야 돼요. 소득이 네, 매년 맞아요. 틀려지니까. 매년 조사하는데 그 경비가 전체 경비의 30-40%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하는 그 소위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냐는 정말 그건 정파적인 논쟁이라 예. 이게 보편 복지로 가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죄송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10%그 소팅 아웃 그러니까 솎아내지 않으면 그 돈 갖고 그렇죠. 100% 주고 돈 10만 원씩 더 줄 수 있어요 다달이. 아유, 최민희 의원님 빨리 국회로 돌아가세요. 죄송스러우시면. 그러니까요. 예. 못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방송계에서 안 나줘요. 방송 잘한다고. 최민희 의원님. 안타까워 근데 죽겠어. 더 안타까운 건요. 예. 봉도사님이 방송하려고 지금 그 드링크 계속 드시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이 순간. 드링크. 자, 고란 기자님 2018년 알아두면 좋은 꿀팁. 네, 꿀팁 어디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소 이런 거 꿀 같은 걸 가지고 네, 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아동 학대 관련돼 가지고요. 예. 어린이집 CCTV를 의무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보육교사 등이 사생활 침해다라고 헌법 소원을 오호. 제기했었거든요. 예. 뭐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겠죠. 근데 이걸 헌재에서 이건 합헌이다. 왜냐하면 CCTV 의무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CCTV가 의무 설치되고요. 예. 그리고 뭔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보호자가 그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합헌으로 났습니다. 보호자의 권리죠. 네, 이제.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CCTV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집에 맡길 때 CCTV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없으면은 CCTV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요즘 CCTV 설치하면요 비용 조금만 들이면요 핸드폰으로 볼 수 그렇죠. 있죠. 앱 다운 받아고 핸드폰으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이 됐습니다. 7,530원이요. 그래서 이걸 월 환산하면 157만 원 정도가 이제 최저 월급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는다 사업주가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영세상공인은. 예. 그래서 정부가 직원이 30명이 안 되는 업체에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예. 혹시 어떻게 이해 해당- 신청해요? 조건에 해당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ound.or.kr이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예, 관영 방송 같아요.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그다음에 이거는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안 됐지만 많이 버신 만큼 많이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늘었습니다. 예. 원래 기존에는 세율 구간이 연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8%로 동일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3억 원 초과 하는 부분은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그리고 5억 원 초과자의 세율도 42%로 높아집니다. 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내셔서 사회복지에 기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별로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전혀 얘기. 지금 이 소식에는 예, 그다음에 집이 많으신 분들은 그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셨죠. 빨리 파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네, 등록해라. 그게 왜냐하면 4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그 웬만한 지역은 다 해당되는데요. 그 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의 경우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더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 안 그전에- 팔고 있으면요. 안 팔고 계시면 이게 양도세기 때문에 안 예. 팔고 있으면 뭐 세금이 더 나가진 않죠. 예. 하지만 파는 순간 이렇게 세금이 높아지니까 4월 전에 처리하실 분들은 그리고 처리하시면 갖고 있는 보유세. 사람들 안 팔겠다 버티는 사람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유세 마지막으로 정부가 들고 있는 카드가 보유세죠. 보유세. 네. 예. 보유세도 올려야 돼요.
예, 그거는 뭐 입장에 따라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좀 낮춰줘야지 그렇죠. 계속 팔리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하도 많이들 갖고 네.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예. 올해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구입시 0.2% 포인트. 부동산 방송 같아. 아니 하여간 신혼부부분들 꼭 알아보세요. 이거 그 세율이 싸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연소득 원래 6천만 원 이하한테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예. 그래도 확대됐으니까요. 한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부부 합산이에요, 근데.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그 가장 가난한 소득 하위 10% 예. 1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122만 원까지 그 의료비를 부담을 하면 그 초과에서는 부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하한 그 기준을 더 낮춰서 80만 원까지만 자기가 내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내줍니다. 신입사원분들 환영하실 소식인데요. 예. 연차휴가 11일 보장합니다. 원래 신입사원은 연차휴가가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2년 차에 받는 연차휴가 15일에서 빼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연차휴가를 쓴 거거든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신입사원은 원래 없어요? 네, 원래 없어요. 왜 그러죠? 인턴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에 일한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일을 한 거가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차휴가가 없었는데 이번 법을 바꿔서 11일 보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연차휴가가 보장이 되면 그걸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예. 꼭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아울러서 이게 육아휴직을 가면 그 이듬해 복귀를 하면 연차휴가가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도 일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서 연차휴가를 보장합니다.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도 올해부터 연차휴가 제대로 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잘하셨어요. 지난해. 이미 뭐 그 급여는 많이 올렸는데 오. 그래서 주장이 이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은 많이 주고 잘 놀리면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근데 실제 해보니까요. 그게 딱 맞아요. 저도 사업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적대감을 갖고 노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하는 척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 빨리 어디로 옮겨갈 예. 생각. 그리고 6시 그 퇴근 시간 되면 카운팅 시작해요. 마이너스 30분, 29분 그때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근데 열심히 하면 그리고 6시 넘으면 무조건 초과 근무 수당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주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금만 마음 바꾸면 훨씬 더 회사도 잘 돌아가고. 근데 이제 어려운 분들 아까 일자리 뭐라 그랬죠? 뭐 지원 자금 그것도 네. 좀 쓰고. 네. 그러다 보면 또 그 자생력 키워주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선행 지수는 좋아지고 있는데 네. 체감은 시점이 제가 아직 안 지난번에 되죠. 잠깐 얘기했는데 체감은 아직 멀었는데 네. 또 이제 장사 이렇게 그 하는 분들 물어봤더니 작년 12월과 올 12월 어떠냐 그러니까 작년 12월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가는 음식점마다. 그럼 이제 온기가 조금 퍼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 재정 투입이 됐으니까. 네. 예? 그때 그 추경해갖고 그럼 돌거든요 이 돈은. 그때 들어간 추경은 다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100% 써지는 돈이에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해도 돼요.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강화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항공기가 뭐 지연이 되더라도 결항이 되더라도 날씨다. 공안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공사가 얘기를 하면 소비자가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가 결항이나 지연이 항공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바꿨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 지금까지는 이게 소비자가 이게 정말 그냥 무조건 참아야 네, 됐어요. 맞았어요. 예. 비행기는 그냥 청소한다고 연기하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비행기를. 아니 그래도 해외 나가면요 그거 항의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다들 그래요. 그 앉았고 프론트에서 왜 참아요. 늦어졌어요? 그럼 이런다니까요. Computer says it's delayed. 끝이에요 그게. 컴퓨터가 지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면 항공 수화물은 기존에는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면 배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앞으로는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에만 해당하는 아니요, 거죠? 외국 항공기도 다 해당납니다. 네. 오. 오늘 이 꿀팁 진짜 꿀 같았어요. 네.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또 감기에는 꿀이 좋아요. 네. 자 다음 이슈 최민희 의원님. 네, 올해
그 국민의당을 보신 분들이 예. 달라진 걸 느끼셨을 거예요. 국민의당의 통합에 상징적인 장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배식 광경이에요. 예. 네? 담배식. 정당들이요 새해 첫날 단배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신년 인사예요. 예. 서로 이제 술잔 들고 배. 네. 저 담배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왜 담배 얘기를 하시라. 그러니까 단배죠. 네, 단배식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요 통합 반대파가 참석을 하질 했어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축소된 단배식을 했다는 그럼 거. 의원은 몇 분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걸 모르겠네요. 거의 죄송합니다. 반대파 의원이 예, 의원 반대파 아니에요? 의원들 더 많죠? 참석했어요. 예,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광경입니다. 예. 대개 정당들이 단배식을 끝내고 나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국민의당 하면 이호 여사를 찾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이호 여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대신에? 안 찾았어요 아무도? 예, 안 찾았습니다. 현충원만 간 것 같은데. 네. 현충원 갔다 또 자기 부인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그런데 그 이호 여사를 찾아가지 않은 건 올해로 두 번째인데요. 왜 2016년에 이호 여사 찾아갔다가 한번 녹취록 무리를 사건 일으켰죠.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광경이 안철수 대표 이후 행보를 가늠하게 해주는 아주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대해서 예. 태도를 완전히 등 바꿨다. 돌렸다? 등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각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바당 국당이 통합하면 그 바국당이 될지 국바당이 될지 국바당이 좋아요. 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그런 그 양당이 통합해도 민주당이 뭐 부동의 뭐 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일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긴장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보면 민주당에서 깎이는 게 아니라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끌어오는 보면은 거. 그 아무 그 갈 곳이 없었던 분들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걸 보면 국민의당을 기존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더 가깝다라고 바라봤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색깔이 더군다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명한 보수의 기치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안철수 대표는 중도 개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보수 정당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예측은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말로 말이 바뀌어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중도 보수 예, 중도 보수 이게 통합. 2016년 4.13 총선 앞두고 제가 28개 지역에 안심번호로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갖고 민주당이 조심스럽게 일당이 될 수 있고 오. 그때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저만 유일하게 예측을 해갖고 그러면 선거 결과에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맞췄으니까 저가 맞췄다라고 하는 걸 곳곳에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나가서 또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맞췄냐면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에 가는 표가 네. 보통 이제 민주당께 나눠질 줄 알았잖아요. 네. 간 추세를 이제 저희가 또 그 2차 질문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 지지했습니까? 이게 2차 질문을 물어 들어가면 어디서 온 줄 아는데 4대 6으로 갈려요. 아. 6이 민주당 쪽에 갔고요. 네. 그다음에 4는 새누리당 쪽에서 온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출범 자체가. 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국민의당 지지했던 민주당에서 같은 그 4. 네. 네, 돌아왔어요. 그분들이 거의 롤백을 했어요. 네. 6 중에 네. 롤백을 해서 지금 그분들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쪽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너네 보수가 너무 수구적이고 심하다 그래갖고 그나마 조금 합리적이라 그래갖고 국민의당을 간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빠져나간 표는 없어요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안철수 그 안에서의 변동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남 쪽에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강세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네. 어차피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게 아닌가요? 안철수 근데 대표는 그거를 4.13 총선 때 자기한테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걸 그다음서부터 곡감 빼먹듯이 다 예, 빼먹은 못 지킨 건데요. 거죠. 못 지킨 거죠. 예, 못 그러니까 지켰다.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중도 보수 통합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애초에 안철수 대표 지지층은 무당파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런데 많았었죠. 무당파가 지지를 철회했고 그다음에 호남 중진들과 손잡아서 국당을 창당하면서 호남표로
그 된 4.13 거죠. 총선의 네. 바람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남이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호남이 다 돌아왔죠. 네, 다시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봉도사가 얘기한 40%, 그 40%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중도 보수 통합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럼 과연 통합 반대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복당이라고 표현해서 민주당 복당? 그건 하고 어렵지 싶어 하지 않나요? 않을까요? 네. 지난번 근데 추미애 대표는 안 받아주겠다고 근데 하시던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문제 아닌가요? 그 안 받아주겠다 이게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물론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정당이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당원들이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이 그 호남 중진들을 받아들이면 당이 옛날처럼 시끄러워질 거다. 당의 내부 총질을 하면 그걸 종편이 받아 쓸 거다. 종편이 계속해서 막 분열로 몰아가서 당의 안정성이 저해될 거다. 이런 이유로 당원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당 받아주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어. 단배식에 통합 반대파가 참석 안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네, 그 저는 정도로 의미가 다른 건가요? 그럼요. 아니 이거 단배식은 이미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죠. 첫 해서부터. 그 박수선 부의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나오셨더라고요. 담배식. 나와서 단배식이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또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주선 대표는 중도파로 분류돼 있다가 예. 통합 반대를 연말에 선언했죠. 통합 반대를. 그 입장을 밝혔어요. 통합 반대인데 기존의 통합 반대파보다는 강렬하진 않지만 강경하진 않지만 어쨌든 통합 반대는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담배식에 간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합 반대파가 무소속 연대 등으로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역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 진로가 결말 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요. 그래도 다음 이슈로 고란 기자님 간단하게 좀 네.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패스트 트랙 이슈입니다. 혹시 패스트 트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공항. 너무 아시는구나. 예. 놀이동산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돈 뭐 더 내야 돼. 말 그대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통로라는 건데요. 공항에 가면 장애인, 7살 미만 영유아, 70 이상 고령자, 임산부 가족, 모범 납세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 공헌자. 이게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 가면 이렇게 이게 패스트트랙이 마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줄 서지 않고 빠른 입출국 절차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별도의 전용 출국 통로인데 예. 지금 뭐 광고 많이 하던데 이 터미널이 생겼잖아요. 예. 인천국제공항에. 근데 여기에다가 이 항공공사 측이나 항공사 측에서 패스트트랙에 비즈니스석 이상 이용자들 그 승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건 형평성 위배다 안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항공 그 인천국제공항이나 아니면은 그 공항공사나 아니면 항공사 측에서는 야 이거 패스트트랙을 제공을 하면 그 우수 고객들이 한국을 재방문할 수도 있고 인천공항의 항공사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승객들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라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항공사 측면에서 항공사는 개인적으로 사업주니까 그렇죠. 영업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뭐 통과를 하다가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언니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미신타파 뉴스의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로 돌아왔습니다.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예.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정봉주 비평, 경희대 비평, 교수 비평 이태광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 비평 한번 해보세요. 경희대는 좋은 대학입니다. 고황산 맑은 전기 우리의 고황산 맑은 그거 아세요 혹시? 전기. 경희대가 예. 그 상징이 사자라는 거 아시죠? 예. 사자. 그게 웃는 사자상이 있어요. 본관 앞에. 사자상인데 알아요. 예, 옛날 사자가 맨날 웃고 모여서 있어요. 데모하던데. 잘 경희대 아시네요. 나오셨어요? 아니, 경희대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 경희대 데모하러 가끔씩 왔죠. 그랬어요? 예. 오. 또 데모 이야기를 하네. 좀 경희대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희대가 84년도에 전교에서 가장 먼 전교생 90%가 모인 데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모 총장이 네. 그 학교를 호텔에다 팔고 용인인가 어디 그 그걸로 글로벌 가려고 캠퍼스가 그랬죠.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학교 캠퍼스가 아름답거든요. 맞아요. 그 호텔에다 팔고 넘어간다는 설이 있어.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는데 결국 총장실을 뒤지니까 총장실 청구하고 그 문서가 나왔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나온 거라고 기억이 안 했어요. 나요. 그 난리가 났었죠. 아. 전 요새가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그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의 회기동 경희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총장과 재단에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 됐네요. 존속한 게. 그렇죠. 네, 학생들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지방 분권화에는 맞지 않는 그죠. 그때 아니, 내려갔었으면 저는 또 지방 분권에 맞았죠. 그렇죠. 그때 데모에 저는 동조하고 우리가 또 외대에서만 파견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나만 바로 학교에 옆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낫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방 좀 들어요. 분권화에 학교 예산 호응하는 더 많이 이야기죠. 확보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학교 예산 확보한다고 학교에 투자합니까? 개인 재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또 문제지. 맞아요. 예. 네. 이태강 교수님 너무 그렇게 오늘은 보지 어떤 마세요.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오늘 올해가 강아지 해죠, 그죠? 개띠해입니다, 올해가. 개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때가 있죠. 세대가 58년 개띠. 오늘은 58년 베이비 붐. 개띠에 대해서 한번 예. 이야기해 볼게요. 베이비 베이비 붐. 부모라고 그러죠. 베이비 부모 중에서도 제일 많은. 그 베이비 부모죠. 그러니까 예. 그중에 그 베이비 부모는 사실은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이른바 이제 많은 인구가 줄었으니까 인구를 이제 인구 정진 정책을 쓰게 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자식들 많이 낳으면서 자녀들 많이 낳으면서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생겼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세대 중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세대가 바로 58년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고요. 이 세대들이 사실은 한국의 많은 굵직굵직한 그런 변곡점에 이 세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어요. 아, 국회의원도요 많아요. 그렇죠. 김부겸 의원도 58년 개띠일걸요? 그렇습니다. 58년 이상민 개띠 의원도 그러니까 58년 이게 또 개띠고요. 묘하게도 그런 제도적 변화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게 58년 개띠가 중학교를 갈 때쯤 돼가지고 중학교 입시가 사라져 버리고 예. 또 대학교 갈 고등학교 때 때쯤 고등학교를 갈 때쯤 되니까 고등학교 뺑뺑이 또 세대로 연합고수로 바뀌고. 바뀌어 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를 가장 치열하게 치른 또 세대 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소문이 돌았는데 박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 아들인 박지만 씨가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죠. 그래서 아들을 대학 보내려고 예. 입시를 없앴다 이런 소문이 또 잔뜩 이렇게 있었죠 그때. 뭐 확인된 바는 없어요. 어쨌든 가수 임백천 씨도 58년 개띠죠. 58년 개띠 한두 명이 아니죠. 제가 아는 58년 개띠만 해도 수두룩해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 나이 많은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는 제가 부르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다 58년 개띠더라고요. 대구의 주성용 의원도 58년 개띠죠. 정말 정치인 중에 많네. 예. 그 성공한 세대가 많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임백천, 주성용, 박지만 씨가 친해요, 셋이. 아 그래요? 아, 58년 예. 개띠라서? 셋이 친해갖고 예. 청담동 우리 사무실 앞에 거기서 어슬렁거리면서 자주 다녀요. 제가 아는 또 이 58년 개띠들은 대체로 다 이 산야로 이렇게 휘돌아 다니는 그런 야인들이 많은데 여기는 또 주로 성공한 그러니까 저쪽은 58년 개띠만. 야생견이고요. 예. 방금 얘기하신 건 반려견. 반려견이고요. 네. 그 무서운 견을 뭐라 그러죠? 맹견. 맹견이에요, 맹견. 네. 그렇죠. 그래서 맹견들이 주성용 의원 무서워요. 맹견. 술 드시면 막 재떨이 집어 던지거든요. 무슨 맹견이네 진짜. 마이클 잭슨도 58년 개띠예요. 입마개를 하고 다니시는. 아, 예. 네. 근데 마이클 잭슨은 전제가 무관하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58년 개띠지? 그냥 58년에 태어난 거죠. 그게는 뭐 개띠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근데 제가 58년 개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한번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57년 개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 59년 개띠도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뭐뭐 하려고 하면은 8년마다 왠지 팔자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요. 아. 그런데 제가 58년 다음에 다른 동물을 넣어봤어요. 58년 원숭이띠? 뭔가 이상해요. 58년 쥐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쥐띠요. 예. 그렇지만 쥐는 쥐는 친근하잖아요. 친근하죠. 예. 그런데 또 개는 이게 방송용은 아니고 진짜 죄송하지만 개띠 하면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의미가 우리가 그렇지. 개들이 몰려다닐 때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양떼는 사실 말이 돼요. 근데 58년 양떼 하니까 또 너무 또 나약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58년 개띠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많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브랜딩이라는 의미에서 참 58년 개띠만한 브랜딩이 나올 수 있는 게 조합을 아무리 집에서 해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예.
그러니까 김은국 씨도 59년 왕십리 부른 김은국 씨. 예. 보조개는 59년생이거든요. 근데 맨날 사석에서 58년 개띠라고 개띠라고 우겨요. 그만큼 이제 It's a lie. 자기들끼리 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실 인구 중에 9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9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 4천만도 아니었을 건데 예. 58년 개띠가 태어날 90만요? 90만이면 그 지금도 한 나이대 한 3분의 1을 점하고 있는 거죠. 아니 40만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참고서 중에 100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공부 잘한 선생님만 기억나지 전 안 나요. 100만이란 과목이 국민윤리 교과서로는 끝내줬는데요. 예. 왜 100만이었냐 하면 한 해 입시생이 100만이어서 100만이 다 우리 그 참고서랑 우리 문제집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집 참고서 이름이 1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대학생이 1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제 물론 그 뒤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58년 개띠보다 58년은 90만이었지만 근데 우리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잡담만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58년이 90만이었는데 그 뒤에도 사실 더 많아졌거든요. 예. 60년생만 해도 사실 100만이 됐단 말이에요. 인구수가. 그런데도 우리는 58년 개띠라고 이제 아주 네. 특정해서 계속 부르고 있죠. 네. 그만큼 세대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세대다. 네. 격동의 현대사를 네. 온몸으로 겪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8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전쟁이 완전히 지나갔구나라고 느낌을 받았던 게 57년, 58년 그때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장교를 근무하셨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못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55년이든가 56년까지도 복무를 갖다 하셨어요. 아버님 몇 년생이세요? 아버지는 31년생이시죠. 오, 그럼 6.25 때 장교면 20살에 장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 1학년 때 전쟁이 나서 예. 그때 지원을 갖다 하셔갖고 그때 이제 장교가 된 거죠. 오. 그래가- 저희 아버님은 그때 30이었었는데 네. 20년생이니까 네. 그때 경찰 간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들고 싸웠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요. 네. 저희 아버지는 포를 쏘셨지요. 포를 쐈어요? 포병 장교셨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는 총 들고 직접 싸웠는데. 네, 훌륭하신 큰 분. 총을 네. 쏘면 샀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보수 진영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군대 안 갔다 온 보수주의자들 네. 있잖아요. 총 들고 나라를 지킨 그분의 자손이다 내가. 맞아요. 네. 어디서 보수 네. 국가 안보를 얘기하냐. 네. 그래서 사실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55년, 56년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몰랐대요. 왜냐면 지리산에 네. 빨치산이 남아갖고 완전 토벌됐다라고 하는 게 56년, 57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58년은 언젠가 하면은 58년쯤 되니까 예. 아 이제 전쟁이 나는 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1960 편안하게. 그것 때문에 사회구조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독재 정권이 있었지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뭐 다시 와갖고 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뭔가 시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갖다 스스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보했던. 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58년, 60년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세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게 되면은 1979년에 이 세대는 전부 21살쯤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나긴 독재가 끝나는 거를 갖다 느껴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없는 독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본인이 박정희 시대의 독재를 살아가면서 그게 몸에 체득이 되고 이게 영원하다고 느낀 세대와 달라진 거예요. 20대 초반에 성인기에 이게 끝나는 거구나라고 끝나면서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게 오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다. 네. 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어떤 정체성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우리가 가질 자리를 갖다 군부 독재가 뺏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자리는 전부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자리인데라는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건 안 했던지 간에 뭔가 공감대가 있는 또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열심히 그때부터 일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의 자리를 갖다 본인이 만든 거고요. 예. 한쪽은 또 열심히 정치를 하면서 정치에서 자기 집 만든 거고요. 한쪽은 어떤 관료가 되어서 자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독재 정권에 있었던 거와 완전히 다른 현상의 사회를 갖다 다른 형상의 인간들이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난히 오늘 그 전과 다르게 새해가 되니까 유난히 설득력이 있는데 공부 좀 많이 해오신 거예요? 본인의 아니면 평소에 그 상담 평소에. 결과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58년 개띠대로 상담을 그래도- 상담을 할 아니 근데 것 우리 출연료 받는데 공부 따로 해오셔야 될 거 아니야. 상담 결과물. 왜냐하면 그럼 그게 또 본인들의 공부죠. 아, 그런데 걔네 공부고. 왜냐하면 이것도 저는 뭐 추측이지만 예.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삶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58년 개띠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은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거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의 과정을 고스란히 또 온몸을 체험했죠. 예. 10대 20대 때는 유신과 반독재를 경험하고 30대 때는 유월항쟁 넥타이 부대 저는 활동을 했단 요 말이에요. 세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선배들한테 엄청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업화 많았어. 또 세더라고 저 선배들이. 아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산업화 왜냐하면 이 셀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요? 많으니까. 보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58달러 때 태어나가지고 예. 1만 불, 2만 불 시대를 차례차례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후배들이 물어보면 야 그냥 해 이거예요. 셀 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가장 이 선배들이 안 좋은 모델이 바로 58년 개띠들이었어요. 우리 선배들 중에 별명이 세파틴 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깜치. 이런 형들 엄청. 그러니까 뭐 예를 후배가 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야 인생은 깡이야 깡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깡소주 먹고 새우깡 안주에 깡소주 먹이면서 인생 철학을 설파하는 세대들이 대부분 58년 개띠들이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였지. 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386들하고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58년 요즘 이제 개띠가. 이빨 빠져서 좀 슬퍼요. 불쌍해.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죠. 다 그래서 했죠 이제 이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도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예. 이제 저성장의 시대.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완성되고 나라 꼴이 이제 갖춰졌다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서 또 실버 세대가 갖고 있는 또 서러움을 또 온몸으로 맞아야 되는 또 이 입장이 된 거죠. 올해부터 정년 퇴임이 시작됐어요. 공무원들은. 슬프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던 분들은 이제 많이 퇴임을 해갖고 또 이분들이 자영업의 중추 세력들이에요. 이미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나온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예. 본인이 자영업은 진짜 자영업에 맞는 인간적인 특징이 재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인 게 유리한데 자영업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게 나름대로 회사 생활할 때는 심사숙고하는 게 유리할지 몰라도 자영업에서는 또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참 슬픈 게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을 쭉 오래 하시다가 자영업을 하신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나이 20, 30부터 장사를 하면서 수도 없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분들이랑 비할 때 진짜 초식동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세대에서는 퇴직금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또 복지국가가 더 강화가 되는 이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라는 전쟁을 갖다 끝마치고 나서 예. 또다시 자영업으로 생존이라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게 유난히 설득력이 있네. 최명기 원장님 얘기가. 상대적으로 이태광 교수님의 얘기는 좀 덜 설득력이 있진 않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58년 개띠는 한국 사회 중산층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8년 개띠를 보고 있으면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예. 사실 뭐 지금 1987이라는 영화도 개봉됐는데 1987은 사실 386 세대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 58년 개띠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장석주 씨가 시인이자 이제 작가인데 베이비 부모를 위한 변명이라는 그런 책을 한 권 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베이비 58년 부모의 개띠, 변명. 58년 개띠들로 표상될 수 있는 그런 베이비 부모들의 어떤 삶, 고난했던 삶이 나오는데 본인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위로받아야 될 처지가 된 거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이런 한국 사회가 성장해오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을 표상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아파트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집값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집값 올리는데 결정 역할을 하신 분이 또 58년 개띠들이죠. 사실 그 당시에 막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만들 그 무렵에 이제 일산과 분당 이런데 이제 아파트촌이 막 건설됐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정책들과 맞아떨어지면서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데 결정 역할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집을 사셨던 이유는 58년 개띠 이전에는 은행에서 개인이 집 산다고 대출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외환위기 오. 전에는 돈을 대출 안 다 해줬죠. 기업 대출이지요. 하도 맞아요. 은행이 개인한테 대출을 안 해줘서 얘야 국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려 하면서 만든 게 국민은행이에요.
하도 중소기업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래도 중소기업의 형식상 대출을 해줘 만든 게 중소기업은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예. 그거만 대출이 된 거지 어. 대부분의 은행들은 개인한테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전부 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87년 외환 위기 때 IMF 외환 위기 때는 가계 부채는 높지가 않았어요. 네, 다 기업 부채고 기업 부채의 위기 때문에 사회가 위기가 온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국민은행이랑 농협이었던 거예요. 오. 기업 대출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 이후에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출의 배경에는 또 계속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게 되니까 결국 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예. 돈이 흔해진 거예요. 오늘 다양하게 설득력이 있네 진짜. 그 돈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값의 80%까지 대출하게 됐을 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니까 예. 그 아파트를 전부 다 낮은 이자에 58년 개띠들이 전부 다 소화해 준 거예요. 이제. 야, 58년 개띠를 갖고 저렇게 다양하게 사회 현상 전체를 푸는 사람이 대단하네요. 많지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58년 이상한 개띠가 전문가가 나타났네. 58년 개띠 전문가인가요? 58년 개띠 전문가요. 근데 이 58년 개띠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그게 맞아요. 문제죠. 이건 또 설득력이 예, 있어요. 조금 말씀하셨을 때 58년 개띠들은 계속 꼰대 이미지. 사실 한국 사회 꼰대라는 게 참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방송 용어예요. 방송 용어가 됐나요? 제가 이럴 땐 그런 말 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것도 58년 개띠들 쓰지 말아라 한 그거였죠. 금지어였죠. 예, 어떻게 꼰대. 보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든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꼰대라고 비난받는 게 좀 슬프다. 억울하다. 지금 이제 뭐 한국의 그런 꼰대 그러면 58년 개띠 표상돼.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서 말했지만 지금 굉장히 경쟁주의적인 어떤 그런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아니 60년 비난을 받고 있죠. 60년 쥐띠는 욕하는 게 금기됐었어요.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그땐 쥐를 욕하면 안 됐어요. 그렇죠. 쥐벽서 사건도 있었죠. 그때. 쥐벽서 사건도 있었죠. 쥐 그 그림 사실 58년 그렸다가 개띠들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왜 뒤에 이 사고 친 분들이 더 많은데 왜 자기들이 비난을 들어먹어야 우리는 묵묵히 일했을 뿐이다. 사실 은희경 씨가 쓴 소설 마이너 리그라는 데 보면 58년 개띠를 굉장히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그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뭔 잘못했느냐.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았을 뿐이다. 그런 소시민을 대표하는 게 58년 개띠예요. 사실은. 점점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은퇴하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이 58년 개띠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은 모습들을 주조해 왔는데 예. 저는 이분들이 은퇴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많은 부분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58년 개띠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이라 보고 예. 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보시면은 은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이 그 58년 개띠들을 위한 욜로 붐이라든가 새로운 마케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 여전히 You live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인데 한 번 인생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 사실 그게 다 한국인들의 철학인데요. 인생 뭐 있나? 인생 한 번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의 마케팅이 벌써 나오는 걸 본다면 58년 개띠들이 여전히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 형성 능력들을 그 아래 세대들이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전히 58년 개띠가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코드들을 주도권을 쥐고 끌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58년 개띠가 왜 슬프게 꼰대 얘기를 듣게 되냐 하면은 58년 개띠 때는 고속도로를 100km를 쫙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빨리 밟으면 빨리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 사람들한테 본인이 살았던 고성장 시대에 생각을 해요. 얘들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열심히 안 살기 때문이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쫙 막혀서 시속 20km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는 열심히 살려고 당신들이 하듯이 밟게 되면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아니면은 열심히 살면 성공하려고 그렇게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면 갓길로 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58년 개띠인 분들이 사회적으로 꼰대보다도 더 본인들이 슬픈 거는 본인들의 자녀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아 정말 슬프다. 네, 자신의 자녀들한테는 야 이거 해봐, 너 왜 열심히 안 사니 그러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은 아빠 그렇게 샀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 아빠 세상이 아니야 이제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들 역사는 생각하면서 만들어놨지만. 얘기를 이어가니까 좀 슬프네요. 변화가네. 우리 선배들 맨날 우리 둘겹해갖고 그냥 원수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변화가네 애산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너무 많은 변화에 이분들이 이제 적응하기 굉장히 버거운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적응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자부심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 미래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과거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이제 불투명한 그런 것이 현실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상당한 많은 부분 그 새로운 세대들 지금 젊은 세대들과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인 이 58년 개띠 세대가 예.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소통을 해서 자식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소통을 해야 시원장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 뭔가 하면 본인들은 뭔가 본인들이 해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주위에서는 자꾸 하지 말고 물러나서 우리한테 기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프다. 네. 자, 우리 많은 2263님 박지만 씨가 개띠였다니 제가 그 밑에서 하살했었는데 성격이 다 일지려서 고생 좀 했습니다. 유자은님 저는 70년 개띠입니다. 정치쇼에 늦게 입문해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솔직한 입담들 감사합니다. 두 분들이 58년 개띠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예? 저는 68년입니다. 68년 개띠예요? 저는 원숭이띠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원숭이가 걔는 왼수죠. 68년이 원숭이띠예요? 네, 80년도 원숭이띠인데? 그렇죠. 12년 아 그렇구나. 나 80년 원숭이띠인 줄 알았는데. 띠동갑이네.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분들 중에 58년 개띠 아닌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명예훼손인가 그게? 예? 어떻게 되죠 그게? 변호사가 없으니까. 그 나쁜 얘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명예훼손은 아니고 좋은 것만 그분들이 골라 들어주시면 돼요. 왠지 강력하게 신뢰가 가는데. 예, 우리는 비평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자, 올해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 해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